이후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야권 단일화하겠다. 단결하겠다 이렇게 야권 해서 통합을 외치죠. 통합을 단일화에 좀 꽂혀 있다 보니 네, 단결하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 들어와라 이런 뉘앙스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평민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는데 당시에 그 김대중 그 총재라고 해야 되죠. 예, 총재죠. 김대중 총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욕감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2등 했잖아요. 예, 부정이든 불법이든 뭐든 됐든 네. 결과적인 어떤 판세는 뭐 1등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4등 김종필이니까 네. 당신이 분당하고 나갔으니까 뭐 통합이 다른 의미 없다.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된다. 이 논리였죠. 그리고 압박을 합니다. 네. 예. 무슨 통합의 논의가 필요하냐. 당대당 통합? 그건 웃기는 소리다 막말로. 그냥 나갔던 사람이 집 나갔던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 논리를 김영삼 총재와 상도동 측에서 꾸준히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이런 제안을 하죠. 당대당 통합 공동 대표제를 하자. 그러니까 그 어림없는 말이다. 있을 수가 없다. 공동 대표를 하자고요. 네, 당을 지금 네. 공동 대표들 있잖아요. 예. 예, 대표 최고위원으로 한 사람을 법정 등록을 할 뿐이지 공동 대표 이렇게 두잖아요. 네. 그래서 평민당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총선에 대비를 하자. 그래서 평화민주당이 총선 준비를 합니다. 또 통일민주당, 통민주당대로 총선에 대응을 하고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월 26일 날 민정당이 과반을 못 차지하죠. 88년 4월 26일 날 총선 때. 네. 그 평화민주당은 어떻게 된가요? 2등을 합니다. 70석입니다. 네. 통일민주당은 59석을 차지해요. 11석 차이가 나요. 10석 네. 차이가 어마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35석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1야당이 평화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어떻게 되죠? 제1야당 총재죠. 그래서 그 당시 전국을 여소야대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 100%를 잡고 했을 때 민정당이 얻은 표가 34%, 네.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얻은 표가 66%. 이게 34대 66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 중에 제1야당의 대표는 김대중이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전국을 리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총재가 제안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노태우 당신 네. 중간평가하자고 안 했냐. 노태우 중간평가를 들고 온 거군요. 대선 공약 속에. 예. 국민의 지지가 네. 많지 않을 때니까. 네. 내가 만약에 정책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면은 중간에 평가를 봐서 퇴진하겠다. 사퇴하겠다. 네. 대통령을. 그 공약을 지켜라. 그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아니, 노태우.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가 네. 노태우한테 당신 중간평가하자. 그러니까 김대중이 중재를 나섭니다. 김대중 총재는 평가받을 것이자 평가를 할 거 아니냐. 응?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네.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평가를 하자. 그 당시에 근데 올림픽 있었고. 그러니까 88 올림픽에 노태우 인기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 7개 특위를 만들자. 그래서 전두환의 50 비리라든지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봉원에 대한 진상규명,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정치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제반, 좋은 법을 법제화하자. 또 네. 지방자치를 실행하자. 민생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해서 7개 특위를 구성하자. 네. 그게 통과가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88년에 이제 청문회 전국이 진행이 되죠. 88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88년에 청문회 전국이 주도가 되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온갖 부조리, 비리, 네. 그 일가족의 부정 축제 그런 게 이제 낱낱이 다 밝혀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전두환 살인마 하면서 이제 난리가 국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를 결국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예. 백담사로. 전두환이를. 네. 예. 당시에 이제 청문회가 88년도에 있었고, 예, 예. 예. 그래, 이게 지금하고 굉장히 좀 국면이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87년에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 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치러졌으면 네. 보통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임기 초반에 치르는 총선이면 여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통 생각할 법도 한데 네. 그런데도 여소야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자체가 사실상 야당 후보들의 분열 때문에 어부지리로 36%의 득표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던 거지 네. 압도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던 게 아닌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이제 의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지금 의회를 보고 있죠. 그러면 네. 계속해서 정권을 압박하는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7개 특위를 만든 것도 네. 그런 저희가 뭐 의미에서 특검법 하자 뭐 이런 거 과거 하자는 들추자. 거죠. 예. 그러니까 50 청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권 초반이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뭐 할 건 없지만 적어도 한 몸이었던 50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다. 네. 그래서 각종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증인들 불러내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공세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하고 특히 이제 광주 5.18과 관련된 사안을 이제 직접 사람들 불러놓고서 이제 추궁하고 신문하고 하는 이제 이게 1년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또 야권에서 방금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도권은 제1야당인 평민당의 대표인 이제 김대중 총재가 쥐고 있으니까 김영삼 총재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도 이제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던 거고. 이제 이런 필요들이 이제 서로 지금 맞물려서 지금 정책을. 그래서 이제 김영삼 우리 공교수 말씀처럼 김영삼 총재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주도권이 노태우, 김대중 이 두 카운트 파트로 결정되었고 하면은 좀 소외되고 배제되고 본인의 우울하잖아. 입지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89년도에 중간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평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간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평가를 말하자면 평가받아야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직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 이거 예. 정책 성과가 그래가지고 성과 그 과오가 정해 있잖아요. 공과가 네.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그 공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평가 문제를 김대중 총재께서 빨리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거의 전국의 혼미 상황으로 혼란 상황을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제시한 것이 노태우하고 둘이 면담을 해요. 예. 그래서 빨리 중간평가분의 매듭을 짓자. 예,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과 이거 네. 우리 하나의 소모전이다. 그래가지고 신임과 연계시키는 퇴진과 연계시키는 단순한 정책 평가를 하자. 그 대신 전두환의 국회 증언 이거 갖고 가자. 그 다음에 광주 문제를 5.18 민주화운동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와라.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이걸 실시하자는 이걸 갖고 가자. 그래갖고 노태우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네. 문익환 목사가 1989년에 북을 방문해요. 북을. 네. 예.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전에 분위기가 노태우가 이제 1988년 7월 7일 날 네. 이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의 민족의 공존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 세칭 노태우의 77선언입니다. 나중에 이제 1990년 남북 기본 합의서로 갑니다만은 굉장히 그때 중요한 의미였어요. 우선 남북 교류를 실천하자. 네, 자유롭게 왕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고무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종교인이고 종교인이다 보니까 영혼 자체가 순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을 가자. 그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되겠다. 민간 간의 교류도 확대해서 통일의 길을 넓혀가자. 그렇게 해서 북을 방문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먼저 말을 해요. 그 당시 평민당 부총재가 네. 수석 부총재가 문동환 목사신데요. 그분이 문익환 목사 바로 손아래 동생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북을 방문하겠다. 올림픽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나 저 북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 방북 신고서를 냈느냐 안 냈다. 그러시면은 일본에서 이제 북을 갈 수밖에 없잖아. 네. 우리는 직항이 없잖아요. 일본에서 가시기 전에 대사관에 가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셔라.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그걸 하셔야 된다. 근데 문익환 목사가 제1언론인 정경모 선생하고 근데 또 김대중 총재는 통일민주당이잖아요. 아니 그 평화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유원호 씨라고 통일민주당 네. 그 관계자가 동행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 통일민주당의 유원호 씨, 네. 그 다음에 일본에 계신 언론인 정경모 선생, 이분들이 북을 방문을 해요.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래갖고 오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는 바로 감옥으로 가죠. 이거이 바로 공안정국의 출발입니다. 그때 89년도에요. 네. 공안정국이 태풍이 불으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데 어디냐? 학생운동권이 아니에요. 출판 서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 제일 만만한 데거든요. 출판사에 몇 명 있겠어요? 서점 주인 뭐 한두 명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데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책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예. 그 대표님 피해자입니다. 한 트럭을 뺏겼어요. 아, 실제로 예, 우리 운영하시면서요? 사무실에서. 예. 한 트럭. 이적 표현물을 파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전국이 아주 급냉합니다. 네. 냉각돼 버려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한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근데 이어서 서경원이 또 방북을 해요. 그 서경원 평화민주당 누군가요? 그 국회의원이에요, 소속. 제 고향 한평 영광 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요? 네, 서경원. 네, 통일민주당. 아니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제 김원기 당시 원내총무가 네. 김대중 총재한테 서경원 의원이 방북했답니다.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제 김대중을 서경원의 방북 지령자로 몰아가요. 공안정국이. 아, 근데 서경원의 방북 사항을 듣고 김대중 총재가 김원기 원내총무한테 요즘 같은 원내대표입니다. 네. 원내총무한테 데리고 와서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그때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박세직이에요. 자진 신고 차수를 해라. 방북 사실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을 하고 와라. 밝히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 박세직 씨가 고맙다겠어요. 그리고 김대중 총재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라. 그래갖고 일이 잘 풀려가는데 그때 안기부장을 딱 바꿔버립니다. 박세직에서 서동건 말하자면은 네. 검찰의 검찰총장 하던 사람인데 훨씬 더 센 놈을 바꿔본 거예요. 박세직은 수도경비 사령관 지내고 뭐였지만 체육부 장관도 지내고 약간의 그 군인이면서도 좀 유연한 군인이에요. 네. 근데 서동건이는 그야말로 완전 공안통 검사입니다. 그 궁금한 게 이 북에 가고 싶으면 그럼 그 전에 알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알리면 못 가죠. 못 아까 가죠. 네. 김대중 예. 대통령이 문직환 목사님한테 네.
그걸 쓰라고 하는데 네. 일본 가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 방북하고 싶은데요 하면 예. 아예 출국 자체가 안 될 테니까 네. 갈 생각이면 정은 갈 생각이면 그렇게 가야 되겠으면 일본 가서 네. 가기 직전에 네. 그냥 한국 대사관 가서 통지라도 하고 가라. 무단으로 그런 갔다가는 후과가 크다 이 네.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서경원 의원의 방북도 네. 몇 개국을 돌아요. 그러니까 독일 이거를 가서 가려고 하기 또 위해서 다른 삼국 가서 또 어디까지 가서 네.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제 최대한 멀리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북한 여권으로 딱 바꿔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기에도 또 몇 번을 거치죠. 그러니까 북한 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서경원 의원이 갔다 온 사실은 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갔다 와서 나 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서경원이가 네.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들어오고 나서요. 예. 아니 이제 안기부에 끌려가죠.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그러네요. 잠입 그러면 탈취죄. 박세지는 잘 봐주려 했는데 예. 그래 약속을 했어요 일단. 근데 바뀌었. 이제 서동건이로 안기부장이 바꿔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서동건이가 아주 악질적으로 오다를 내려가지고 이 안기부에서 서경원이 자신의 내용에 따르면 예,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죠. 안기부에서 예. 서경원이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허위사실 가짜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한테 주석한테 받은 돈 1만 달러를 김대중한테 줬다. 고문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방북하라고 예. 김대중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완전 날조된 가짜에 전부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네. 그걸 법정에 가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기부가 검찰에서 구인을 하죠. 출두해라 강제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갖고 중부경찰서로 연행을 해가는데 네. 여의도에서 중부경찰이 넘어오는데 지지자들이 전부 한강다리에서 놓아버립니다. 못 가게. 그게 김대중 총재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내가 하면 죄가 없지 않느냐. 가서 잘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밝히고 오겠다. 네. 그래갖고 지지자들이 일어나서 달리고 중부경찰서에 구인되어 갑니다. 구인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겨우 불고지죄를 하는데 불고지죄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소를 못 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그야말로 평화민주당과 김대중을 갖다가 압살하는. 근데 서경원 의원이나 이런 경거망동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왜? 일개 당원이어도 당에 대한 전체적인 네. 자기의 여러 가지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서경원 씨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김대중 총재가 88년에 재야 인사들 91명을 영입을 해요. 네. 거기에는 서경원 같이 농민운동 했던 사람, 당원으로 이철용이 같이 도시 빈민운동 일원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해찬이 같이 학생운동 했던 사람, 양성우 같이 문화운동을 했던 사람, 임채정 같이 언론자유운동을 했던 사람, 네. 이런 각 분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중용을 해서 그들을 다 공천을 합니다. 가장 당선되기 쉬운 곳에. 네. 예를 들어 5.18 정상영위는 광주 서구에, 박성무는 무안에, 서경원이는 한평에, 네. 김영진이는 강진에. 그는 기독교 농민운동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철용이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북 그쪽에. 이해찬이는 전라도 사람의 완전히 판이 깔려진 관악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채정도 마찬가지죠. 강북에. 당선권이 확실히 들어오는 지역에 해서 다 당선이 됐죠. 그런 서경원 의원께서 총재하고 이 모든 분들한테 결국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89년에 김대중 총재가 네. 또 한 번의 곤욕을 겪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총재는 또 지혜롭게 용기 있게 의연하게 네. 그걸 극복을 하죠. 그걸 돌파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대중 공안정국이 조금 잠잠해질 때 임수경 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네. 그때 한국외국어대 학생이에요. 거기가 또 이제 평양축전에 네. 참여를 합니다. 예.
또 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북으로 갔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공안 영국 임수경 이제 오는 거. 이제 그분은 또 어떻게 가셔야 되나요? 이제 평양 축전이 네. 세계 이제 청소년들, 예. 대학생들 예. 이런 이제 그야말로 청년 축제예요. 거기에 이제 행사로 참석을 한국의 하고. 대학생을 대표해서 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의 대표자격으로 참여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공안 영국이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 그 자리에 갔었는데 1989년 8월에 보라매 공원에서 공안 영국 이 분쇄 그에 의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아까 우리 공 기생이 멋진 말을 했는데 뭔가 기대고 싶고 또 연출의 어떤 힘을 아까 그건 연출이죠 분명히. 네. 민심은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김대중 총재의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돼가지고 보람에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 전날 비가 왔었고 약간 짚어간 데가 있었는데 네. 항상 눈에 선하신가 보네요. 표현을 하실 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예요. 87년 12월 13일에 그 200, 300만의 대군중은 아니지만 네. 그 어려운 삼복 더위에 그때 8월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3, 40만이 모인 거예요. 말이 그러지 10만 명만 넘어도 어쩝니까? 저 광화문이라든지 여기 20만, 30만 모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보라매 공원이 엄청나게 큰 면적의 넓은 공원이에요. 네. 거기에 그런데 30만이 넘게 온 거예요.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민심의 힘을 탄 거죠. 기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89년 다시 전국을 주도해 갑니다. 거기서 정말 훌륭히 해낸 것이 네. 우리 역사의 한 획기적인 여성의 존엄한 권리, 그걸 법적으로 확보해 놓은 가족법, 네. 그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게 1989년이에요. 89년에. 예. 가족법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요 방북 국면 좀 한 가지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89년에 왜 이렇게 쓰리 콤보로 연타로 계속 방북하고 심지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0년, 91년 이후에도 황석영 작가가 방북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방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국민의 일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쯧쯧쯧쯧 저런 뭐 위험한 짓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저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한반도의 질서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컸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먼저 전위적 행동을 통해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이제 이런 낭만주의자들과 대비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 이런 걸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현재의 분단된 현실을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 흐름을 타고 더 밀어붙여서 통일까지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독재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이제 무너지고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가 됐고,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야 이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선도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행여실정법상으로 불법 행위고 그래서 네. 감옥에 가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걸 영웅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심지어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약간은 이제 그 80년 5.18을 겪고 또 87년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약간
국민적으로 자존감이 좀 커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간 문화적인 주체적으로 주체성을 뭔가, 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우리 문화를 다시 조금은 복원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대학가에서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뭐 예를 들면 MT를 목고지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축제를 목고지. 대동제라고 네. 한다든지 또 왜 우리가 한국인인데 서양인들의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서 이제 한복을 입는다든지 생활 한복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화 운동들이 그러면서 이제 풍물패가 등장하고 네. 사물놀이를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약간 전반적인 흐름이 네. 그런 민족 문화 바로 알기 또는 바로 세우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북을 보기 시작을 했고 이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혈연적 공동체이고 문화적 공동체고 오히려 우리보다 덜 서구화된 오히려 전통적인 민족의 모습을 오히려 보존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약간은 환상을 더해서 생각을 했죠, 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본주의적으로 좀 변질된 이 서구화된 남한에 비해서 북은 훨씬 더 전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거나 왜냐하면 우리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네.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또 옷 복장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희관 목사님이 한복을 입으신 분이고 네. 그분이 북을 방문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 87년 민주화를 네. 아주 냉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군부 정권을 끌어내린 혁명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정권을 뺏길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뭐랄까요 군부 정권이 스스로 변신하는 척하는 수동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그 6.29 선언을 뭔가 되게 개혁적인 것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상 군부 정권이 자기를 연장하기 위한 트릭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8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고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셨고 정권의 성격 자체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 조금 숨어 있는 극우 세력이 네. 언제든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 낭만주의자들은 네. 그런 현실적 정세 판단 속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웅적인 선도투쟁을 통해서 이 국면을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정확한 이야기예요. 네. 그들 탓을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네. 또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 같을 모두가 수 이런 노예한 없으니까요. 정치인 예. 같은 영리함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시인은 시인의 감수성이 필요한 거고 문희관 목사님은 말하자면 시인이거든요. 네. 종교인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순수한 마음도 안 들지만 그것이 네. 가지고 올 후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진영 내에 그러니까 냉철하게 생각했을 극우 때, 세력이 다시 예. 이 공안 정국을 이용해서 전면에 나서는 가능성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권 교수님 말씀에 네. 이번에 아주 100% 정확한 이제 네. 정말 학자다우면서 또 어디 정치 평론가 같은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은 네. 자서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어떤 천부적인 남녀 평등을 늘 생각해 왔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조금 송구스러운 표현이 들어나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처음으로 밝힌 출생의 내력 어머니가 소실 첩이었잖아요. 첩.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출생하신 시대만 하더라도 그 적통, 그 다음에 서얼, 이게 아주 경계가 심했거든요. 서자로 태어나서 서자로 산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약간 천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천하게 보는 그런 천시. 예. 이런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꽤나 어릴 때부터 그러겠죠. 이런 인식을 예, 가지고 예.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의 공자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생이지지 천재죠.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아는 사람. 그건 뭐 거의 불가한 네. 사람 몇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 배울학자입니다.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렵게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곤이지지. 피곤할 곤자입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 쏟아도 뭔가 공부가 안 터지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치마폭을 쫄쫄쫄 따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을 분들한테 또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이건 다 느끼잖아요. 인간은 영물이니까. 예. 예. 영장이니까 모든 마음으로. 환경적인 다 오지요. 것에서부터.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해가는 네. 88년에 7개 특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89년 봄에 네. 청와대에서 5명이 늘 만나요. 대통령 노태우,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네. 김종필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 다음에 여당의 대표 최고위원. 그때 이제 박종규 씨입니다. 이 5명이 만나서 쉽게 말해서 회담을 갖습니다. 여야. 예.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현안 문제들이 논의되고 네. 해결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낫죠. 예. 예. 지금 뭐 모이질 않아요. 지금은 만나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나 이런 네. 그 기록물을 보면은 그 오자회담을 이끌어간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아. 김대중 총재가 다 이 자리를 다 이끌어가요. 주도해서. 주도하는 거죠. 예. 예. 그 당시에 그러면 협의된 그래가지고 내용은 어떤 것들? 그게 바로 이제 가족법이에요. 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7개 특위를 만들었다.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거죠. 네. 예. 가족법이라고 하면 아까 여성의 권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족법이 구체적으로 그때는 어떤- 호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허 선생의 아버지가 호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빠나 허 선생 남동생 있으면은 네. 또 남성한테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그 아들한테 편입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라고 말씀하셔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호주제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네. 그때 이제 그게 나와서 그리고 예. 그런 법적인 네. 모든 그 어떤 적장자 위주, 네. 아들 위주로 가는데 또 모든 재산이 큰아들한테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지금 네, 같으면 아니, 핵심은 난리가 나겠지. 남성 호주제예요. 예. 호주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게 네,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또 이혼 소지도 있다. 이 가족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때 유림들이 어쩐 줄 알아요? 김대중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 전국 유림들이. 유림들이 좀 덜 배우셨네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 그렇게 설파를 하는데도 예. 박준규 대표가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게. 네. 예. 근데 변신을 해가지고 박정희 공화당으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아. 박준규가 굉장히 그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로 온 박준규. 박준규. 방금 박준규. 예, 박준규. 대구 분인데 네. 굉장히 굉장히 센스 있고 유연하고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 정치 감각이. 네. 이게 박준규 대표만이 김대중 총재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거의 끄덕끄덕. 김영삼, 김종필 뭐 여기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네. 뭐 응답도 없고. 아. 근데 그걸 89년에 그 공안정국을 통과한 뒤에 네. 노태우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 12월에. 네. 이건 도저히 넘어가서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가족법 개정안을. 이게 발의됐지 않냐. 우리 당에서. 12월 15일날 노태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제 법하고 네. 가족법 개정안만은 통과를 하자. 그래야 내가 말하자면은 이 지금 노태우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네.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바로 수긍을 합니다. 의외로. 예. 의외로 수긍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평민당에 와서 가족법 개정 특위위원장을 홍영기라는 분한테 맡으라고 그랬어요. 일을 안 해버려. 본인이 반대하니까. 찬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걸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대중 예. 총재가 바로 알지요. 예. 그 특위위원장 내려놓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홀가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조순영이라고 또 있어. 네. 거기를 딱 맡겼어. 조승영.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조승영. 거기다 떨떠름한데 총리의 명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당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평화민주당 내에서마저도 가족법 개정에 네. 찬성하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네. 이런 고군분투 속에서 가족법 개정안을 딱 연말 12월 15일 날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했으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12월 30일 국회 폐회되니까. 네. 15일을 남겨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심초사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상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민정당에서 네. 뜨뜻미지근이 아예 반대해. 표결 안 하지 말자고 그래. 밀어보자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에 전화를 합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나하고 이야기를 같이 합의했는데 이건 뭐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당 대표 최고위원 간부들 네. 제시를 합니다. 가족법, 지자체법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89년 연말 국회 세상에 대한민국의 여성의 역사가 바꿔지는 그리고 우리 어떤 지방자치가 이렇게 문화가 바꿔지는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89년. 89년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호주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폐지됐죠? 예. 어머니가 아들한테 붙어있는 꼴이 없어졌죠? 또 오빠한테 의존하는 여동생, 남동생한테 의존하는 누나 없어졌죠? 이제는 남녀가 평등하죠? 모든 권리를 존엄하게 권리를 다 같이 누리고 있죠? 예. 완전히 평등하진 이래서 않지만 그건 예. 의식상이고 예. 관행상이지. 어쨌든 그 첫 법적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법적으로. 게 예. 법적으로 지금 평등하잖아요. 아니 지금 문중선산도요. 여성들 도장 안 찍어주면은 주위에 상속 안 돼요. 출가 여성들이 네. 요즘에 출가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예. 이 정도로 권리가 네. 평등하게 지금 현재 행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여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 네. 그 가족법 개정 그걸 김대중 총재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그거에 실현된 거죠. 이건 대한민국 역사, 여성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것도 소수당의 대표가 그때는 서경원이도 국회의원 이미 자격이 박탈돼 가요. 69석이에요. 서경원이 감옥에 있어요. 70석에서 한 석이 줄었으니까 69석에 야당 총재가 이끈 그 정치적 성과입니다. 요 문제를 보면 네. 이게 사실 이제 100년 수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매우 이제 깊이가 있으시고 여러 학문적 영향을 받으셨지만 그 중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동학 사상하고 네. 또 이제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만인 평등을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평등, 인간 평등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동학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을 다 하나로 관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 그러니까 곧 국민이 백성이 하늘이고
곧 하늘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이 평등을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경험한 그 적서 차별이라든지 처첩제도의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몸소 이제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이 100년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구체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앙시앙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러니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는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이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싱글맘이 아니라 이렇게 남성 노동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던 농경 사회에서 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계속해서 종속된 존재로 살거나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이제 친정 아버지 밑에서 살거나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이제 동학에서 개혁 과제로 요구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0년에 걸친 이 뭐랄까요 요구, 투쟁, 싸움이 네. 어떻게 보면 80년대 말, 89년 12월 말에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일단락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물꼬가 트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뭐 완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래 걸린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도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권 여당 웬만하면 찬성 안 해주고 네. 싶고 심지어 평민당 의원들조차 안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태어나기 전이니까 호주제 폐지됐다 이 부분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 뭔지를 우리가 예. 실생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애를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호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호주가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서 뭐 삼촌이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뭔가 이상한 남자에게 가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 당연히 어머니가 이제 가족관계부 상으로 아이의 세대주가 보호자가 되는 될 수가 있고 거죠. 세대주가 세대주.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심지어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쓸 수도 있는 사회로 그렇습니다. 바뀐 것에 예. 비하면 과거는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계 중심이었고 예. 적장자 중심으로만 모든 사회가 이제 운영되던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평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원치 않고 그건 뭐냐면 무슨 유림들이 엄청난 이익 집단이고 그 표가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사고방식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총재가 표결 통과되고 나면 적어도 우리 당이라도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가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자기들 권리 다 뺏겼는데 뭐가 좋다고 박수를 치냐 이런 얘기를 꿍얼꿍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는 함께 거예요. 있는 당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예. 않은 부분들이 국회의원들 맞아. 예. 이런 정말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선도적 그러한 어떤 지혜와 용기가 여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가족부 개정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걸음 앞서간다는 게 지금 민심이 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걸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다수가 다 이걸 원한다 그러면 여야 앞다퉈서 표 얻기 위해서라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반발짝 앞서가는 형태로 제도적으로라도 선취해서 네.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노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걸음 앞서간다 그러면 되게 그 소심한 것처럼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몇 천만 국민과 함께 반걸음 앞서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네. 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낸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